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즐거움 채널의 정기옥 소설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 먹는 즐거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시무정 단편소설 나무 거울의 변명 낭독해 드립니다. 띠링띠링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오후 3시에 집으로 쳐들어오겠단다. 나는 한 달 전부터 누군지도 모르는 작자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오래된 일기장이었고 똑똑히 읽으라는 글이 있었다. 그 작자는 내가 사는 집을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결단코 세인들이 알만한 유명인이 아니다. 하필 오늘 메시지 때문에 나를 갈구던 아내가 아침 일찍 여고 동창생들과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우연일까? 아내의 짧은 여행을 그 작자는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불길하다. 우리 집 어딘가에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어서 나의 일상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기묘하고 섬뜩했다. 어쨌거나 나는 그 작자를 만나서 불합리한 이 상황을 끝장내겠다고 결심했다. 마침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고 시험 감독은 오전에 끝났다. 나는 4교시 시작할 때부터 참았던 요일을 해결하려고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 앞에 서서 망을 보던 녀석들 몇이 흩어지면서 소리쳤다. 와, 쌍도끼야. 쌍도끼가 떴어. 중학생치고는 덩치가 큰 녀석 대여섯이 화장실에서 튀어나와 운동장 쪽으로 달아났다. 학생들은 나를 괜히 쌍도끼라고 부른다. 근무했던 학교마다 쌍도끼로 불리었다. 다른 별명으로 불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작달막하고 딱 벌어진 체구에 매부리코, 관자놀이 쪽으로 찢겨 올라간 눈꼬리, 툭 붉어진 눈알, 등의 외모부터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듯 했다. 거기다가 체육선생이고 선도부를 맡고 있으니 조금은 무섭기도 할 것이다. 나는 학생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녀석들의 눈빛 사이로 흐르는 긴장감을 즐기기도 했다. 죽어가던 존재감이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이었다. 쌍도끼라는 별명도 나쁘지 않았다. 사람들 그림자가 제각각 삐죽빼죽 하겠지만 나의 그림자는 양쪽 어깨에 도끼날이 또렷했다. 앞길을 비추는 전등처럼 든든하다. 불만이 있다면 웬만하면 멋있는 느낌을 주는 쌍칼로 부를 것이지. 쌍도끼는 너무하다는 정도였다. 볼품없는 나의 몸집에 빗대어 지어진 별명이라고 치부한다면 시비할 바가 못 되었다. 짜리몽땅한 도끼자루처럼 생긴 외모가 분명 죄는 아닐 터였다. 정근 가는 학교마다 학생들과의 첫 대면은 운동장의 교단 위에서 이루어졌다. 첫날은 무조건 큰 소리에 예리한 쇳소리를 섞어서 학생들을 제압했다. 그 다음 날부터는 교단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되었다. 힘들이지 않아도 학생들은 알아서 조용히 해주었다. 전체 조례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운동장의 교단 위에 섰다. 왁자하게 떠들던 학생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조용함을 좋아하는 나는 내가 가진 남자다운 카리스마로 학생들과 학교 전체가 평화로워지기를 바랐다. 이것도 다 옛날 이야기다. 지금 시절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러서도 안 되고 손찌검은 더더욱 금물이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도 참아야 한다. 화장실에는 연기가 자욱했다. 아이들의 끼견을 낱낱이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은 이미 어려운 일이 되었다. 형식적으로 한 달에 2번 책가방 검사를 하는 게 고작이었다. 시절이 글렀다. 나는 학생들과 당국의 교육 정책을 싸잡아 흉보기를 즐긴다.
수업 시간이나 조례나 종례 때 씨알도 먹히지 않는 나의 말들이 교실 안에 먼지처럼 떠다니는 걸 볼 때 나는 절망한다.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혼란스러웠다. 느닷없이 나의 핸드폰에 이상한 메시지와 사진이 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고 삭제했다. 삭제하고 돌아서면 메일과 사진이 다시 전송돼 왔다. 한 달여 동안 어김없었다. 마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투였다. 이름은 없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라고 구시렁거리면서 번호를 꾹꾹 눌렀다. 신호음이 요즘 유행하는 요란한 대중가요였다.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로 짐작되는 목소리였다. 나는 좀 머뭇거리다가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저는 강중수라는 사람입니다. 한 달여 전부터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혹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신 분을 알 수 있을까요? 맞나? 수화기에서 즉각 반말이 튀어나왔다. 장전된 총알이 발사되기를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튀어나온 대답 때문에 나는 잠깐 멍해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겨우 한마디 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다시 머뭇거림 없는 목소리는 당당했다. 만나보면 알 거 아냐? 나는 죄 지은 사람처럼 주눅이 들었다. 상대가 강하다고 느낄 때면 더욱 강해지는 것이 중수에 특기지 않는가. 지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 목소리에 힘을 좀 실어서 그러나 정중하게 다시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만납시다. 또다시 당당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신기에서 튀어나왔다. 알겠다. 집으로 간다. 내 놈은 갚아야 할 빚이 있다. 2억 준비해라. 전화를 끊었다. 나는 화가 나서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소리쳤다. 도대체 너 뭐야? 2억을 준비하라고? 2억이 너네 집 똥강아지 이름이야? 요즘 유행하는 농담이야? 2억이란 말이 집으로 쳐들어온다는 말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한참 후에야 그 작자가 우리 집으로 온다는 말을 했다는 걸 떠올리고는 부르르 떨었다. 도대체 뭐야? 교정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시험을 끝낸 아이들이 곳곳에 모여 앉아서 떠들었다. 아이들 얼굴에는 다양한 표정이 얽혀 있었다. 이제 막 시험을 끝낸 아이들 얼굴은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복잡해 보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웃고 울상을 짓고 옆에 친구를 툭툭 건들고 장난치며 돌아다녔다. 시험에서 노연한 해방감과 성적에 대한 불안감을 아이들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었다. 교사들도 홀가분한 기분을 즐기고 있는 눈치였다. 시험 치르는 동안 학생들만큼이나 긴장해 있던 교사들도 딸의 결혼식을 무사히 끝낸 혼주처럼 나른한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오늘은 회식도 없었다. 남교사들은 저마다 마땅한 약속을 잡을 건수를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기웃거렸다. 드디어 앞자리에 김 선생이 오후를 함께 보낼 동지로 나를 찍었다. 강 선생님, 당구나 한판 합시다. 나는 가방을 후딱 챙겼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대답했다. 어쩌죠? 약속이 있어 나서요. 먼저 갑니다. 나는 김 선생과 일별하고 교무실을 빠져나왔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3시가 되기까지 당구 몇 게임 할 시간이야 충분하지만 김의 제안을 거절했다. 막연했지만 오늘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그동안 괴상한 메시지 때문에 나의 정신은 긴장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당당하게 전화를 받던 모양새로 보아서 절대로 잘못 배달된 배달 사고는 아닐 것이다. 메시지 속 일기장의 주인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내용인지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만 한다. 더 욕심을 내어서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심리까지 감지할 수 있다면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감 생심이다. 나는 결코 감성과 믿음으로 사는 인간이 아니다. 감성은 관두고라도 머리로 사는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지극히 원시적이고
일차원적인 인간이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쿨하게 지난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지금껏 살아왔다. 되돌리지 못하는 지난 날을 구태여 기억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젊은 시절부터 지켜온 삶의 지표이기도 했다. 때늦은 후에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나쁜 기억을 싹 지우고 뒤돌아보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귀중한 시간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게 나의 믿음이고 신념이다. 지난 일은 까맣게 잊고 매 순간 모든 열정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녀가 무슨 까닭으로 낡은 일기장을 보내고 있을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기장을 찍어서 보내는 일 따위는 정신병자나 할 만한 일인 것이다. 연관성을 찾아내야 했다. 일기장과 나와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않고는 문제지도 받지 못한 채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 다를 바 없었다. 생각을 가다듬고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았다.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문제의 낡은 일기장 사진이 들어있는 핸드폰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당혹스럽고 말썽꾸러기인 이 일기장을 30일 전에 띠롱 이 운동장에서 받았다. 다시 핸드폰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아무리 다급하기로 운동장에서 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때 나는 5교시 수업으로 몸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중학생이라고 해도 1학년들이라 아직 초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아이들이었다. 뜀틀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을 원 안에 세워두었다. 원 안의 아이들은 처음 몇 분 동안은 제법 똑바로 서 있었지만 5분쯤 지나면 비실거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을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더욱 비틀거렸다. 나중에는 찡그리면서 주저앉기도 했다. 똑바른 자세로 오래 서 있는 학생과 빌빌거리는 학생의 시간 차이를 구분하여 메모하였다. 그 메모는 놀랍게도 학생들의 집중력과 지구력을 관찰하고 지도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어주었다. 뜀틀 위에서도 몸의 균형을 쉽게 무너뜨리는 집단과 비틀대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집단으로 분류했다. 대체로 앞의 집단은 몸을 움직이는 순발력이 뛰어났고 뒤의 집단은 뚝심 같은 지구력이 앞섰다. 이렇게 두 집단으로만 나누어도 학생들의 성격과 타고난 소질 등을 파악하고 지도하기가 한결 수월했다. 나는 나를 썩 괜찮은 교사라고 생각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열과 성을 다하는 뛰어나고 선량한 선생이다. 나름대로 짱짱한 교육 철학까지 겸비하고 있다. 다 지난 얘기지만 젊어서는 곧잘 주먹을 날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단 한 번도 부당하게 누굴 때린 적은 없었다. 지금껏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행동해왔다. 정말이지 소신있게 처신해왔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30 몇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 아이들을 차별하여 누구는 잘 가르치고 누구는 못 가르친 기억도 없다. 가르침에 있어서 항상 원칙을 세워두고 절도 있게 행동했다. 물론 학칙도 교칙도 있었지만 나 스스로 소소한 원칙들을 세워두었다. 절대로 나는 상과 벌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았다. 원 안에서 비틀대는 학생의 이름과 시간을 적고 있을 때 띠링띠링 메시지가 울렸다. 그날은 또 새우잡이 배가 뒤집혔다는 급보에 우리 반의 아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소식에 교실이 온통 울렁거리기도 한 날이었다. 그러한 일이 덜어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르는 운 나쁜 아이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까를 잠깐 생각했던 것 같다. 누가 보냈을까? 이상한 메시지였다. 낡아서 누렇게 바랜 공책을 찍었다고만 생각했다. 공책인 듯 했지만 오래 묵은 메모장처럼도 보였다. 글씨마저 희미했다. 잉크 같은 게 번져서 정신을 가다듬고 읽어내지 않으면 해독할 수 없는 글자까지 있었다. 거기에다 일기를 쓴 사람은 자신이 누구라는 단서 하나 남겨두지 않았는데 끝에 부강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부강?
나는 모른다. 몇 차례 일기장을 뒤적거리다가 눈도 아프고 나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달 사고가 분명했다. 이를테면 전국의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서 동명이인도 있을 테고 여중이 맞는데 아차 실수로 그냥 중학교로 알고 있을 수도 있었고 신촌 중학교를 산촌 중학교로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나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답장을 보내려고 하다가 귀찮은 생각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이다. 우리 반 학생 셋이 손에 손을 잡고 나란히 가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출한 아이들을 찾으러 여기저기를 쏘다닐 수밖에 없었다. 사흘 만에 담배 연기 자욱한 지하 PC방에서 아이들을 찾아내긴 했지만 골치 아픈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동안 나는 메시지를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강 선생님, 고마웠어요. 부모님들도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더군요. 돌아보니 교무실에서 옆자리에 앉는 남 선생이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느라고 나는 교문을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다. 남 선생은 국어 선생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 선생이었다. 어제 그녀가 오늘 1교시 시험 감독을 부탁했다. 마침 1교시가 비어 있었던 터라 기꺼이 들어주었다. 며칠 전에는 도망간 남 선생 반의 학생들을 PC방에서 잡아다 부모에게 넘겨준 일도 있었다. 그 일을 두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듯 했다. 고맙기는요. 남 선생님은 곧장 집으로 가시겠지요? 예, 이런 날 얼른 가서 우리 아이들 봐야죠. 선생님은 약속 있으세요? 그게 누굴 좀 만나기로 하긴 했지만요. 만나기 싫은 사람인가 봐요. 남 선생이 웃었다. 웃음이 묘했다. 딸꾹질이 나왔다. 나는 긴장하면 딸꾹질하는 버릇이 있다. 이상한 일기장 때문에 협박당하는 사실을 남 선생이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 여자들이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들이니까 나는 나의 아내를 생각했다. 핸드폰에 들어있는 일기장이 어쩌다가 아내 눈에 띄었는지 나는 모른다. 나의 불행한 나날의 시작을 알리는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대학생 딸은 친구와 야구장에 가고 고등학생인 아들놈은 친구들이랑 축구를 한다고 했다. 아내도 초등학교 동창생이 사위를 본다는 결혼식에 갔다. 아내는 집을 나서기 전에 한참 동안 투덜거렸다. 시집을 일찍 가더니 딸도 일찌감치 보낸다. 우리 딸은 언제 사위를 보나. 큰맘 먹고 근사한 외출복을 장만하겠다는 등의 말씀을 끊임없이 늘어놓으면서 치장을 했다. 아내가 대문 밖으로 나간 다음 엄처시야에서 짝눈이 되어 있던 나는 홀로 있는 행운을 얻었다고 흥겨워했다. 차차차 노래도 천장이 울린 만큼 크게 키우고 술 한 잔도 하면서 아내의 외출을 즐겼다. 야구 중계방송을 보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아내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당신 이게 뭐예요? 다짜고짜 따지고 들었다. 잠이 덜 깬 나는 또 뭘 갖고 그래? 잠 좀 자자. 소리쳤다. 고분고분 물러설 아내가 아니었다. 내가 자타가 공인하는 거친 남자라면 아내는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강자였다. 길 옆에 돌 장승도 때려눕히는 아내가 문제의 나의 핸드폰을 흔들어댔다. 그건 배달사고라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 아내는 들은 척도 안 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배달 사고 같은 것은 일어나지도 않는다면서 조목조목 따졌다. 아내의 말에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불쌍하다는 듯이 나를 내려다보면서 한 말씀 더 했다. 이 답답한 양반아, 생각 먹고 생각 좀 하셔. 여자들은 개의 코를 가졌다고 동창생 녀석이 말했다. 귀가 어두운 나의 아내는 그 대신 천리방 냄새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나와는 상관없는 메시지라고 말해도 아내는 믿지 않았다. 틀림없이 상관이 있고 그것도 아주 밀접하고 비밀스러운 관계일 거라고 말했다. 나는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정하지 않는다. 아내가 싫어하고 나도 귀찮기 때문이지만 비번을 정해도 아내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아내는 돋보기까지 동원하여 일기장을 샅샅이 파고들었다. 이것 봐요. 이 대목이 수상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5월 23일 오늘도 병원에 갔다.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했다. 그동안 귀에서 바람 소리인지 파도 소리인지가 심하게 들렸는데 그게 고막이 터진 소리라고 했다. 의사는 그냥 두어도 몇 달 지나면 재생이 되니까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다. 파열되어 찢어져도 다시 생겨난다는 고막. 고막은 좋은 재생력을 가진 모양이다. 마음도 고막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생겨나고 또 다시 생겨나고 했으면 좋겠다. 읽기를 중단한 아내가 나를 째려보았다. 나는 아내의 눈길을 피했다. 일부러 못 본 척했다. 아내의 눈길이 심상치 않았다. 아내가 따지면 나는 아내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다. 또 사고를 치게 될까? 나는 겁을 먹는다. 예전에는 아내가 따지면 손부터 올라가는 게 나의 습관이었다. 아내의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드는 일도 많았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나는 옷을 입었다. 차라리 내가 당신 눈앞에서 사라져 주마. 큰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다만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게 장땡이었다. 그렇다고 순순히 나를 밖으로 보내줄 아내가 아니었다. 아내가 문을 가로막고 턱하니 버티고 섰다. 나보다 키가 큰 아내가 나이 앞을 가로막자 문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한탄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천하의 강중수가 어쩌다 마누라에게 잡혀서 쩔쩔 매는 신세로 전락했을까. 한창 젊었을 때였으면 벌써 큰 싸움이 됐을 것이다. 싸움은 안 된다. 그것도 육박전은 곤란한 일이 된 지 오래다. 무조건 이 못돼 먹은 상황을 피해야만 한다. 피하지 않고 아내와 맞서다가 옛날 버릇이 나오면 아뿔싸 나는 완전 엿대고 마는 것이다. 아내를 때려서 아내의 갈비뼈와 팔이 분질러졌을 때 결심했다. 무조건 아내에게 져주고 살자.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 나는 내 마누라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시는 손찌검하지 않겠다는 혈서까지 써서 아내에게 바쳤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아내에게 대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다. 문을 가로막고 서서 두 발을 허리에 척하니 갖다 붙인 아내가 나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보청기를 뺀 아내의 목소리가 천둥 같았다. 당신 한창 때 나 패듯이 일기 쓴 여자도 팬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무슨 소리라는겨? 무슨 벼락 쳐맞을 소리를 하는겨? 그런데 왜 이런 게 오느냐고? 꼼수 쓰지 말고 똑바로 말해. 조금만 기다려. 보낸 작자 만나고 해명할게. 나는 우물쭈물 구시렁거리기만 했다. 그날 나는 간신히 집을 빠져나왔다. 해가 다 지도록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도 집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아내와 누가 보냈는지도 알 수 없는 메시지 사이에서 찍소리도 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자중하려고 했다. 되도록 덤벙거리지 않고 처녀처럼 조신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다. 사정이 이러했으므로 나는 하루바삐 메시지 보낸 작다를 만난 다음 나의 아내에게 해명해야 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약속된 시간이 2시간쯤 남아 있었다. 다행이다. 그녀가 나타나기 전에 나는 일기장 속 숨겨진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일기장에 무엇이 적혔는지 알아야 나와 무관하다는 걸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애써 무시하고 있던 핸드폰 사진 속 일기장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마음을 다 바쳐 읽어나가려고 노력했다. 일기를 쓴 사람과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듯이 진실하게 일기장을 대하려고 마음먹은 것 뿐이었는데 주위의 공기가 나를 향하여 달려드는 듯 했다. 숨쉬기가 무거웠다. 심장 한 귀퉁이에 돌덩이가 매달려 있는 듯이 무거웠다. 나의 육신이 돌덩이가 되어서 일기장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10월 5일 의사가 재생될 거라는 고막이 생겨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 귀를 볼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었다. 귀에서 누런 고름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아무래도 병원에 다시 가봐야겠다. 병원 가는 길에 남자들을 만나게 되는 게 겁난다. 길을 오갈 때 마주치는 낯선 남자들도 모두 하나같이 무섭게 생겼다.
일기를 쓴 이는 아무래도 남자 공포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모양이었다. 남자 형제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을까? 아니면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나? 어쩌다가 귀에 고막이 터졌을까? 누구에게 심하게 맞았나? 그냥 단순한 사고였나? 일기 쓴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고막이 터져버렸고 병원에서는 터진 고막은 곧 재생된다고 하였지만 누런 고름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병의 예후가 좋지 못함을 나타낸다. 나는 일기를 쓰니가 안타까웠다. 다시 일기장을 읽어나갔다. 일기장은 물속에라도 다녀왔는지 군데군데 번진 자국이 있었다. 읽기가 곤란한 장이었다.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읽어내야만 했다. 12월 27일 고막이 왜 재생되지 않고 있는지 의사도 모르겠다고 했다. 아주 드문 일이라고만 했다. 재생이 안 되면 고막 폐지술이나 고막 성형술로 고막을 만들어 붙여야 한다고도 했다. 의사는 조금 더 두고 보자면서 고름에 잘 듣는다는 바르는 약과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썩은 양파 냄새를 맡았다. 놀라서 뒤돌아보았더니 지저분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지나치고 있었다. 썩은 양파 냄새는 정말 싫다. 이유도 모르고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한 그때를 떠올리게 한다. 그 손에서도 썩은 양파 냄새가 진동했었다. 나는 이제야 일기를 쓴 사람의 처한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막이 찢어진 것은 길을 가다가 전봇대나 기둥에 부딪힌 게 아니었다. 상상해보자. 양파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부모님을 돕는 처녀였다. 양파를 묻고 싸우면서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양파더미에서 굴러떨어졌다. 양파더미 바로 아래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있었고 그 돌덩이에 부딪힌 충격으로 고막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순간에는 그녀 자신도 고막이 다쳤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여리고 수줍음 많은 처녀였을 그녀는 너무도 창피하여 울지도 못하였을 것 같다. 그렇다면 양파 냄새가 난다는 그 손은 무엇일까? 그것까지는 상상이 안 되었다. 나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뚱딴지 같은 일기장 따위를 보냈을까? 나는 아직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일기의 주인공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혹시 그녀는 나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럴 리가 없었다. 부강? 부강이란 글자를 보았다. 지명일까? 그렇다 해도 나는 부강이 어딘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녀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억 속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부강이나 그녀에 대하여 생각나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녀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도 말이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쓴 비밀스러운 일기장을 보내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만 오면 자꾸 막힌다. 나의 추측은 터무니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녀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보냈을까? 틀림없다. 이 빌어먹을 일기장 같은 것이 나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 따윈 하지를 말자. 어차피 조금 있으면 그 여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남의 비밀을 엿보는 재미로만 읽자. 어쩌면 일기장 속에는 사랑하고 배반하고 억울하고 비열하고 슬프기 짝이 없는 비밀이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 나는 비밀을 캐어내기 위하여 일기장의 다음 장을 읽기 시작했다. 4월 29일 인공고막을 붙인 지 2달이 지났건만 귀에서는 여전히 바람소리가 들린다. 어떤 때는 너무도 멍멍하여 센 바람이 귓속을 뚫고 지나가는 듯 했다. 나의 귓속은 골맞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고 고름도 흐르다가 멈추다가를 계속하는 모양이었다. 고막이 파열된 지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십 번의 치료와 몇 번에 걸쳐 인공 고막까지 붙였는데도 나의 귀는 여전히 불통이다. 오늘은 달팽이관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의학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다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무한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나의 귀를 만져보았다. 귀 속에는 고막과 달팽이관까지 잘 있는 듯했다. 8월 18일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외상성 고막 천공을 앓는 환자들 거의 모두 고막 성형술로 완전한 귀가 되었습니다. 미심쩍은
얼굴로 나를 보면서 말하던 의사가 말을 멈췄다. 잠시 사이를 두더니 다시 말했다. 심리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신경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신신경과에 접수했으니 예약한 날짜에 진료받으세요. 요약하자면 나의 기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였다. 의사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치료를 거부할 까닭이 없다. 나도 나의 귀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오는 냄새가 싫다. 사람들 가까이 가기를 꺼린다. 여름에는 냄새가 더하다. 나는 산뜻하고 깨끗한 길을 갖기를 희망한다. 소중한 나의 왼쪽 귀를 이렇게 오랫동안 때려 죽인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그날의 아픔과 모멸감이 고름이 되어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멍멍했다. 일기장의 내용은 갈수록 태산이었다. 갑자기 나의 두 귀가 먹먹해졌다. 일기를 쓴 사람이 나를 시속 100km로 내달리는 바람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어찌하여 나는 불온하기 짝이 없는 이따위 일기장을 읽고 있는 것일까? 까닭 모를 괴로움에 젖어 있는데 느닷없이 초인종이 울렸다. 3시 30분 전이고 그 여자가 올 시간이 아니었다. 문제의 여자가 나타나기 전에 모두 읽어야 한 것만 아직 다 읽지 못했다. 누구지? 내키지 않았지만 나는 부스스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젊은 여자가 서서 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물었다. 당당한 목소리였다. 다 읽었어? 뭐? 보자마자 반말짓거리였다. 목소리가 귀에 익었다. 전화 속 그 목소리. 드디어 만났다. 문제의 그 여자. 여자가 나의 어깨를 툭 밀어제치고는 거침없이 현관을 통과하고 거실로 들어갔다. 신발도 벗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서 여자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슬금슬금 여자의 뒤를 따랐다. 여자가 다리까지 척 꼬면서 소파에 앉아서 가방을 뒤적거렸다. 전자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여자의 코 속에서 연기가 훅 뿜어져 나왔다. 나는 차츰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으이그, 젊었을 때였으면 벌써 한 주먹 날렸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수틀리면 주먹부터 나가던 옛날의 내가 아니었다. 담배를 뽁뽁 빨아대던 여자가 나를 쏘아보았다. 눈길이 사나웠다. 나도 여자를 마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여자의 눈동자 속에는 적의가 성난 파도처럼 일렁거렸다. 여자가 내뿜는 적의에 놀란 나는 비로소 여자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40세쯤 혹은 45세쯤 아니면 50? 나보다 훨씬 젊은 여자였다. 이목구비도 뚜렷했다. 짙은 화장에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뽀글거리는 머리칼에 검정 쫄바지와 검정 가죽 재킷을 받쳐 입었다. 어쩐지 노눈물이 의심스러운 차림이었고 행태였다. 방거리 골목길 하나라도 주름 잡는 여자 깡패라도 되나? 나는 여자가 불순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내가 연장자이고 어른임은 분명했지만 나는 아무런 내색도 못하고 여자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동안 나를 쏘아보던 여자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때 소감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놀라서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거렸다. 나직한 목소리가 큰 목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젊은 여자가 으름장을 놓았다. 남의 소중한 일기장을 보았으면 소감을 말해야지. 인간이라면 기본을 지키는 게 도리 아니겠어? 적어도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더욱 말이지. 너 누구야? 나? 내가 궁금하다고? 참 웃기네. 어이없는 일이 코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딸꾹질이 났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여자의 말과 행동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뭔가가 심하게 아주 심하게 어긋나고 있었다.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동안에도 여자는 빈정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왜? 이 몸이 궁금하실까? 진작부터 궁금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말이지. 그동안 편안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았나 보지? 누구는 억울하게 살다가 피를 토하고 죽든 말든 몰라라 하고 말이지. 그거야말로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2억은 준비했나?
2억쯤이야 그동안 잘 먹고 잘 산 사람에게는 껌값밖에 더 되겠어? 여자의 힐난이 계속될수록 나의 몸이 쿨럭였다. 너무 놀라서 딸꾹질이 멈췄고 등줄기에는 성난땀이 흘러내렸다. 여자의 말이 튼실하게 살아온 나의 몸속 깊이 심장에 박혔다. 쿠르르 몸이 소리치며 깨어났다. 나의 두 주먹의 힘줄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여자의 말 같은 건 나에게 들어오지도 않았다. 대신에 내 주먹의 속삭임만이 나에게 가득 찼다. 더는 참아서는 안 되었다. 어린 것이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서 날뛰는 꼴을 참아내는 것은 내가 나를 무시하는 일이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젊은 년이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날뛰냐? 나는 천하의 강중수다. 따끔한 맛을 본 다음에 후회할 거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곧바로 주먹을 날려 저 주둥이를 막으면 되는 거다. 오랜만에 나의 손이 즐거워하고 있었다. 나는 주먹진 손을 여자의 입에 정조준했다. 동시에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제 한 방이면 넌 끝장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게 누구 앞에서 까불고 있어? 나불대는 주둥이를 향해서 나의 주먹이 뻗어가려는 찰나에 여자가 꼬고 있던 다리를 풀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킷 주머니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어 탁자 위에 내던지면서 말했다. 이걸 읽어본 다음에도 나를 모른다고 잡아떼진 않겠지? 여자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멸과 비웃음이 넘쳐났다. 나는 온갖 쓰레기가 내 몸에 쏟아지는 듯 했다. 참을 수 없는 욕지기가 목을 타고 올라와서 입안에 가득 잠겨 있었지만 뱉을 수가 없었다. 이런 고약한 느낌을 참아내는 것은 실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참는 것을 수치로 알고 살았던 나 강중수였다. 나는 탁자 위에 공책을 집어들었다. 누렇게 바랜 색깔이 척 봐도 오래된 공책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켜고 여자가 보낸 사진 속 일기장과 여자가 집어던진 공책을 맞추어 보았다. 색깔과 필체, 종이에 묻은 얼룩이 똑같았다. 사진은 일기장을 찍어서 보낸 게 틀림없어 보였다. 여자는 눈꼬리를 치켜들고 내가 하는 짓거리를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일렁거렸다. 금방이라도 눈알이 튀어져 나올 태세였다. 드디어 여자가 입을 열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읽어보시지. 나는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공책을 집어든 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막달은 골목에 갇혀버린 지 새끼처럼 완전한 궁지에 몰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도망갈 구멍은 없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4월 8일 봄이 되었다. 동네 어귀에 꽃이 활짝 피어났다. 자목련과 백목련이 큼직한 꽃망울 터뜨리고 정답게 손을 잡고 서 있다. 추운 겨울을 잘 넘겼다고 서로서로 위로하는 듯하다. 그 아래로는 개나리가 피었다. 개나리꽃은 지금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같은 느낌을 준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쫑쫑 귀엽다. 개나리꽃 밑을 지나쳐 갈 때면 노란 꽃잎들이 쫑알쫑알 뒤를 따라오는 듯도 하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웠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이 서운할 일도 아니었다. 우선 돈을 벌어서 동생들 학비에 보탠 다음 나는 다시 공부하면 될 터였다.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단의 농협이지만 은행은 은행이다. 취직하는 일이 마냥 뜻대로 되는 게 아닐 뿐더러 쉬운 일도 아니니까. 나는 내가 장하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나는 꿈이 있다. 한 장을 다 읽었다.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가소롭다는 눈으로 나를 째려볼 뿐이었다. 도대체 뭐야? 저 여자가 이 일기장을 쓴 사람이 아니다. 나이대가 다르다. 나는 여자를 흘끈거리다가 다시 읽기 시작했다. 4월 20일 마감 시간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예금하러 왔다. 마감 후에는 예금이 되지 않는다. 나는 남학생에게 미안하지만 내일 다시 오라고 말했다. 남학생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잠꼬반 나를 쳐다보았다. 키가 작달막했다. 강단은 있어 보였다.
5월 1일 키 작은 남학생의 이름은 강중수였다. 강중수와 나는 친구가 되기로 했다. 알고 보니 우리는 동갑이었다. 그는 거의 매일 예금하러 왔다. 큰 돈이 아니었지만 돈이 생기는 대로 꼬박꼬박 예금하는 듯 했다. 그 모습에 믿음이 갔다. 성실하게 일하고 알뜰하게 저금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했다. 올해 열심히 모아서 내년에 대학 갈 거라고도 했다. 깜짝 놀랐다. 강중수라니. 강중수라면 혹시 나 아닌가? 동명이인이라도 있는 것인가? 맙소사 이 무슨 날벼락이람 머릿속이 싸했다. 냉찜질을 당하는 듯 했다. 나의 허세는 봄눈 녹듯이 사라졌다. 놀란 쥐새끼처럼 쩔쩔매는 나의 꼴을 더는 참아내지 못하겠다는 듯 여자가 비아냥거렸다. 아는 이름이라도 발견한 모양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자의 행태로 짐작해보면 내가 일기를 쓴 여자에게 무언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기억나는 게 없었다. 재수한 것은 맞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낸 것도 사실이다. 두 가지 사실이 일치한다고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고 일기 속에 강중수가 나라는 증거가 되느냐 말이다. 강중수라는 이름을 쓰는 작자가 어디 나뿐이겠는가?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설령 일기 속의 강중수가 내가 맞다고 치자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고?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마저 없었다. 어렴풋이 생각났다 할지라도 뭐 별난 게 있을 까닭이 없는 일이었다. 기껏해야 일기를 쓴 여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정도 아니겠는가? 요즘 세상에 죄라고 쳐주지도 않을 것이다. 흘러간 세월로 따져보면 나에게도 첫사랑일 가능성이 있을 텐데 도통 기억이 남아있질 않으니 이상한 일이긴 했다.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을 사랑하였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있을까? 기억 상실증이나 치매라도 걸렸으면 모를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나는 끊임없이 투덜거리면서 기억해 내려고 노력했다. 번뜩이는 눈으로 나를 노려보던 여자가 재킷의 안주머니를 만졌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사람이 얼굴로 나타낼 수 있는 증오의 종합 세트 표현이었다. 분노, 혐오, 경멸, 조소, 비웃음. 그리고 조금의 연민 같은 게 마구 뒤섞인 표정이었다. 나의 동물적 느낌이 견고했다. 코앞의 여자가 품속에 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품속에 칼이나 총이 잘 있다는 걸 확인한 여자가 회심의 미소를 날리면서 팔짱을 꼈다. 면도날이라도 씻고 있는 건지 볼때기는 쉬지 않고 우물거렸다. 짧은 순간 나의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이 떠올랐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른 여자가 칼을 꺼내어 내 가슴팍을 찌르는 장면이었다. 내 얼굴에 침도 뱉는다. 침과 면도날이 한꺼번에 날아와 내 눈, 코, 입을 베었다. 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그 형체가 사라진다. 나는 정신이 얼떨떨해졌다. 여자는 잡아먹을 듯이 나를 꼬나보면서 일침을 놓았다. 이 몸이 누군지 감이 잡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 누구야? 내 대꾸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여자가 픽 소리까지 내면서 비웃었다. 여자를 모른다는 내 말은 진심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길을 막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즉답이 나올 터였다. 여자가 인상을 팍팍 썼다. 얼굴 양쪽 관자놀이에 파란 힘줄이 불끈 솟아오르는 게 보였다. 여자는 험상궂은 얼굴로 내뱉었다. 궁금하면 꿈을 대지 말고 읽어. 5월 5일 중수 씨가 퇴근 후에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 동물원에 갔다. 어린이날이라 동물원에는 아이들 천지였다. 5월 10일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음을 가라앉히자. 정신을 가다듬어 보자. 생각을 찬찬히 정리해 보자. 오늘 그가 내 뺨을 10대나 때렸다.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때렸다.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더니 등과 배와 머리를 마구 때렸다. 그에게 맞는 동안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시장 상인들과 행인들은 둘러서서 구경만 했다. 그들에게 나는 그냥 재미난 구경거리였을까?
오늘 나는 바보같이 굴었다. 그가 내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을 때 나는 당당하게 맞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못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독한 냄새였다. 양파 썩는 냄새에 숨을 쉴 수 없었다. 토악질이 계속 올라왔기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설사 내가 그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나를 때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을 정리해봐도 그가 나를 때린 이유를 알 수 없었다. 5월 11일 창피하기도 하고 얼굴도 부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농협에는 일주일 병가를 냈다. 오른쪽 귀가 계속 욱신거린다. 그가 뺨을 때리는 순간 내가 얼굴을 돌리는 바람에 귀를 맞은 모양이다. 병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5월 12일.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다시 생각을 해보자. 왜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져보자. 강중수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강중수가 단위 농협에 저금하러 오면서 알게 되었다. 7번 만났다. 식사 3번, 영화 2번, 동물원 구경 1번, 그날이 만남이 전부다. 강중수와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가?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사랑한다거나 또는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아직은 그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뭔가를 확인하기에는 만났던 시일이 짧았다. 강중수가 왜 나를 때렸는가? 문제의 부분이다. 중대한 문제임에도 나는 답을 모른다. 도대체 왜 그는 나를 때렸을까? 모르겠다. 드디어 공책에 쓰인 글자를 모조리 읽어 치웠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나는 얼이 빠졌다. 세상에, 하나님 맙소사. 무슨 말도 안 되는 일기 같은 게 있단 말인가. 황당하다 못해 기가 찼다. 일기 속에 강중수가 내가 맞는가? 맞는다면 어떻게 내가 사람을 무식하게 때릴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데이트 중인 처녀를, 그것도 뺨을 10대씩이나 때리고 등과 옆구리와 어깨를 마구잡이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절대로. 문득 시간의 문이 닫히고 나는 끝없는 암흑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제는 앞에서 팔짱을 끼고 버티고 있는 여자 따위는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일기 속의 강중수가 나인지 나 아닌지조차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몽둥이로 대갈통을 심하게 얻어맞은 것처럼 혹은 총 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띵했을 뿐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여자가 내 무릎에 놓인 낡은 공책을 잡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일기를 쓰신 분은 나의 언니야. 설마 김진숙을 모른다고 잡아떼진 못하겠지? 김진숙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었나?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오직 이 물음뿐이었다. 나는 길을 쓰고 생각해내려고 노력했다. 김진숙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건 모함이다. 나는 누군가의 모함에 걸려들어 꼼짝도 못하고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다. 여자가 뭐라 계속 떠들어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알 수 없는 들리지 않은 말로 떠들어대던 여자가 개거품을 품었다. 나의 얼굴까지 찐방울이 튀어왔다. 2억 원은 어찌 되었나? 한 여자의 인생을 작살낸 것 치고는 싼 값 아닌가? 여자의 큰 목소리가 나를 일깨웠다. 잠시 어린아가 정신이 없었던 강중수가 패기 넘치는 강중수로 다시 돌아왔다. 풋내기 계집에게 이따위 소리나 듣고 있다는 건 하늘도 웃을 일이다. 정신을 차리자. 모함에 걸려들었을 뿐이야. 곧바로 반격을 시작하자. 원하는 게 뭐야? 2억 뜯어내려고 일을 꾸미나 본데 내가 만만해 보여? 김진숙인가 뭔가를 당장 데려와 직접 만나 확인해 보자.
어림짝도 없는 개소리 그만하고 2억이나 내놔. 내 놈 이름, 내 놈이 그 잘난 선생지라는 학교 이름까지 인터넷에 쫙 깔리기 전에 개소리는 누가 하는데 2억 맡겨놨어? 어리다고 봐줬더니 어디서 기어오르고 있어? 내가 뺨 따고 때렸다고? 때리는 거 봤어? 당장 불러. 삼자 대면해보자고. 그렇게 우길 줄 알았지. 그따위로 말하면 있는 죄가 없어지나? 천하에 둘도 없을 나쁜 호랑 말코 새끼야. 뭐? 호랑 말코 새끼? 이게 얻어터지고 싶어 안달이 났네. 봐주는 것도 여기까지야. 어린 계집애야. 그래 좋아. 내가 강중수라고 하자. 뺨 좀 때렸다고 치자. 그렇다고 고막이 망가지냐? 애당초 약한 기가 잘못인 게지.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그렇게 생겨먹은 게 잘못이지. 말 잘했다. 여자한테 폭력이나 쓰는 쓰레기. 너 낳고 미역국을 먹었을까? 나는 화가 머리 꼭지까지 차올랐다. 여자의 멱살을 잡아챘다. 갑자기 손바닥에 강렬한 통증이 왔다. 손바닥이 깊게 찢어졌고 피가 솟구쳤다. 여자가 자신의 옷 깃사이에서 면도날을 꺼내들고는 악마처럼 웃었다. 여자는 내가 멱살을 잡을 걸 어떻게 알았을까? 눈앞이 캄캄했다. 나는 주먹을 꼭 쥐었다. 지혈할 방법이라곤 주먹을 꼭 쥐고 손을 높이 드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분노 때문에 온몸이 떨렸다. 내가 여자를 죽여버릴 것만 같았다. 여자는 실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여자가 가방 속에 면도날을 넣으면서 내 꼴을 비웃었다. 그까짓 것 같고 엄살 떨면 재미없지 않아? 내가 너 같은 놈 만나러 오면서 아무 방비도 안 했을 것 같아? 이번엔 여자가 제낀 안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들었다. 비비 총인지 진짜 총인지 총은 총이었다. 손바닥을 동여맨 손수건이 흠뻑 젖었다. 피는 멎은 듯 했지만 멎지 않았다. 예리한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눈앞이 흐릿했다. 여자를 보았다. 나를 향해서 총구를 정면으로 조준한 여자가 속삭였다. 피는 멎지 않을 거야. 손 좀 썼거든. 언니를 만나겠다고? 어림짝도 없다고 말했지. 언니 얘기는 끝끝내 재생되지 않았어. 언니가 가짜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지. 언니는 진실한 사람이었거든.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재발했어. 나중에는 달팽이관까지 탈이 났지. 내까진 게 뭔데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어? 자, 말해보라고. 여자가 총구를 나의 가슴팍에다 쿡쿡 찔렀다. 묵직하게 와닿는 느낌이 차가웠다. 손바닥에서는 피가 찔끔찔끔 흘렀다. 통증은 갈수록 커졌다. 뼛속까지 파고든 아픔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애썼다.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 병원을 찾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총구는 계속하여 나의 가슴팍을 찔러왔다. 정말이지 여자는 여차하면 쏘아버릴 모양이었다. 시커먼 총구가 나를 노려보았다. 쏴. 갑자기 여자의 재킷 주머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여자는 총을 들지 않은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유연한 동작이었다. 나를 향한 총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나는 완전한 포로가 되어 있었다. 여자가 나를 노려보면서 전화를 받았다. 예, 제가 김진아입니다만, 아, 예, 오늘 강의는 휴강한다고 올려놓았는데요. 그랬군요. 예, 뵙지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여자가 더욱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형 내놔. 사실 그깟 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지금 죽어줘야겠어. 불만 없지? 이 총은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진 특제품이야. 총알도 달라.
귀신도 죽이는 생화학 극독으로 만들었다. 나의 전공이지. 죽기 전에 한 가지 알려주겠어. 언니는 2달 전에 돌아가셨어. 살아있을 땐 너를 찾지 말라는 부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분통이 터졌지만 말이야. 이제 참을 이유가 없어. 죽어서 언니에게 용서나 빌어보시지. 인생이 가련해서 적선을 베푸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이제 그만 죽어. 여자가 방아쇠를 당겼다. 픽픽 소리와 함께 튕겨나온 종아리 나의 얼굴과 목, 팔, 온몸을 강타했다. 총알은 나의 몸에 닿자마자 역한 냄새를 풍기면서 입속으로 목덜미 속으로 살갗을 뚫고서 몸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썩은 시체에서나 날 듯한 지독한 냄새도 함께였다. 이상하게도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다. 그럴 리 없겠지만 여자의 말대로 나는 독극물에 중독된 것일까? 선명한 걸 좋아하는 나는 죽기 전에 진실을 알고 싶다. 진실이라니 개뿔이나 나 강중수가 그런 야만적인 짓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정신을 가다 좀 짜고 애를 썼지만 이미 나의 몸은 독벌레들의 차지가 된 듯했다. 독벌레들이 나의 몸을 먹어치우고 있었다. 곧바로 손등과 발이 검부르게 변했다. 온몸의 세포가 썩어가는 듯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들었다. 나의 몸은 고통 때문에 저절로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여자는 눈도 깜빡 안 했다. 나의 행태를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문득 여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의 몸뚱어리를 툭 차고 지나치면서 속삭였다. 파라콰트를 조금 넣었다. 너는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갈 거야. 거기 서란 말이야. 나는 현관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자에게 소리쳤다. 여자가 빙글 몸을 돌렸다. 그리고 웃었다. 여자의 뒤로 나의 아내가 들어오고 있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작가 양력은 설명란에 써 놓았습니다. 책 먹는 즐거움 정기옥 소설가였습니다. 저는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